저는 정분자라고 합니다. 올해 64살이죠. 아들 민재가 33살인데 그놈이 어제 갑자기 결혼한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밥 먹다가 갑자기 하는 소리니까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사귀었는데? 한 1년 정도요. 그럼 언제 데려와? 엄마가 한번 봐야지. 그런데 민재 표정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유리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개인 사정이 뭔데? 그냥 좀 복잡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인사드리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온다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싶어서 참았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어요. 민재도 평소와 달리 말을 아끼는 것 같고 유리라는 그 애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다음 날 동네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요즘 며느리들이 다 이런가? 왜, 무슨 일인데? 우리 민재가 결혼한다는데 그 애가 한 번도 집에 인사 안 왔어. 친구들도 좀 의아해했지만 곧 이해해 주더라고요. 분자야,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 옛날처럼 딱딱하지 않고. 그래도 결혼하는데. 아이고, 요즘은 저런 것도 다 이해해줘야 하나 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나 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어요. 민재 눈빛도 예전과 달랐고 유리 이야기만 나오면 뭔가 감추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날 밤에 민재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유리 씨가 하는 일이 뭔데? 식당 운영해요. 어디서? 가까운 데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또 나중에라고 하네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왜 인사도 안 오는지, 민재는 왜 그렇게 감싸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민재가 유리가 운영하는 식당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바로 결심했어요. 몰래 가서 한번 보자고요. 엄마가 직접 가면 유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민재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애가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오는지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좀 화가 났어요.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예의도 모르나 싶어서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 오후에 저는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요. 혹시 민재한테 들킬까봐 평소와 다르게 모자도 눌러 쓰고 갔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고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두리번거리고 했죠. 식당에 도착해서 보니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유린의 집밥이라는 간판이 정겨워 보였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러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맞춰서 갔거든요. 손님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유리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키가 작고 말랐는데 얼굴은 꽤 단정해 보였어요. 바로 유리였겠죠. 민재가 예쁘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 명이요. 유리는 저를 구석진 자리로 안내해 줬습니다. 목소리도 조용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손님들한테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서빙을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프로페셔널한 친절함 같았달까요? 저는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유리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일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테이블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손님들이랑 농담을 주고받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필요한 말만 딱딱 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정체불명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유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유리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알아본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곧바로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못 알아본 척하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이상하네. 나를 알아본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사진이라도 보여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모르는 척하는 거죠? 정말 찝찝했어요. 김치찌개는 맛있었습니다. 정말 집에서 끓인 것처럼 구수하고 진했어요. 하지만 유리의 그 묘한 반응 때문에 음식 맛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유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금액을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카드를 꺼내서 내밀었어요. 그런데 유리가 제 카드를 받으면서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보는 거예요. 몇 초 동안 말없이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정분자 씨세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제 이름을 들었을까요? 민재한테 들었나 싶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들켰나 싶기도 하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재가 미리 말해뒀나 싶어서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런데 왜요? 제가 대답하자 유리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정말 깊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산기를 다시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네요. 예? 계산은 안 받을게요. 오늘 식사 잘하셨죠? 저는 정말 멍해졌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손님이 돈을 내려고 하는데 안 받겠다고 하고 갑자기 인사는 왜 그렇게 깊게 하고 정말 이상했어요. 주변 다른 손님들도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표정으로요. 아니에요. 제가 먹었는데 당연히 돈을 내야죠.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유리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제 카드를 다시 저한테 밀어주더라고요. 억지로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표정도 간절해 보였어요. 마치 꼭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요. 저는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왜 이러는 거죠? 민재 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인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모르는 척하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유리 씨, 저 좀 아세요? 제가 물어보자 유리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좋은 분 같아서요. 좋은 분 같아서 공짜로 밥을 준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리 표정도 이상했고요. 뭔가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눈가가 촉촉해 보이기도 하고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꼭 계산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유리는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문까지 배웅해 주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면서도 계속 인사를 했어요.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는 것처럼요.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유리가 유리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눈빛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왜 유리가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공짜로 밥을 주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깊게 인사를 했을까요? 민재 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유리도 그렇고 민재도 그렇고 둘 다 뭔가 저한테 말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손도 계속 떨리고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유리의 그 이상한 반응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재를 기다렸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바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리의 그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꼭 물어봐야겠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보면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민재가 저녁 7시쯤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좀 늦었어요. 저는 바로 다가가서 말했어요. 민재야, 엄마가 오늘 유리네 식당에 갔다 왔어. 민재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짜증이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거기 갔어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궁금해서 갔는데 그 애가 이상하게 행동하더라.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유리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왜 갑자기 인사를 깊게 했는지, 왜 돈을 안 받으려고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재는 듣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괜히 찾아가서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요. 사람 불편하게 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유리가 예민한 애라서 그래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예민한 애라고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못할 정도로 예민하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재 말투도 평소와 달랐고요. 그래도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인사 한 번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엄마는 요즘 세상을 몰라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민재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평소에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유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유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민재야, 너 왜 이래? 엄마가 궁금해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성급해요. 유리는 정말 좋은 애인데 엄마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내가 뭘 오해한다는 거야? 그냥 시간을 좀 주세요. 유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마음의 준비요? 1년이나 사귀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민재가 왜 이렇게 유리를 감싸는지, 왜 저한테는 짜증을 내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얘가 정신이 나갔나 싶을 정도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너 진짜 이상하다. 왜 그의 편만 들어? 편드는 게 아니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 적이 없거든요. 그날 밤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이상해. 그 여자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왜, 또 뭔 일이야?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공짜로 밥을 주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인사도 이상하게 깊게 하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며느리가 착한 건 좋은 일이지. 아냐, 뭔가 이상해. 그리고 민재도 이상해. 왜 그렇게 감싸는지. 친구들은 제 말을 들어주긴 했지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분자야,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뭘 그러냐. 한번 만나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니까.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봐. 우리 때와는 다르니까. 저는 친구들이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답답했어요. 정말 뭔가 이상한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유리의 그 이상한 반응이 자꾸 떠올랐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오래된 이웃들을 만나봤어요. 혹시 유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처음에는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김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분자야. 어디 가는 길이야? 그냥 산책하는 길이에요. 할머니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장 보고 오는 길이야. 저는 김할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쩍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유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30살 정도 되는 여자인데요. 유리? 어디 사는 유리? 저희 동네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애예요. 김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혹시 그 애가 옛날에 보육원에 있던 애인가? 보육원이요? 응. 예전에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보육원이 하나 있었거든. 거기에 유리라는 애가 있었어. 그런데 이름이 지금이랑 달랐던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육원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30년 전에 자원봉사를 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 보육원 말인가요? 할머니, 그 보육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버스로 한 10분 정도 가는 곳이었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언제쯤 없어졌어요? 한 20년 전쯤. 그때 거기 있던 애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갔어.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보육원이 제가 자원봉사했던 곳일까요? 30년 전에 저는 거기서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했거든요. 할머니, 그 유리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었어요? 키가 작고 말랐었지. 얼굴은 예뻤어. 그런데 말이 별로 없던 애였어. 말이 별로 없던 애. 저는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30년 전에 제가 자원봉사를 할 때 정말 조용하고 말이 없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던 아이였죠. 그 아이한테 밥을 퍼주면서 제가 뭐라고 했었지요?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 같은 애도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그때 그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던 눈빛이 생각났어요. 정말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그 말을 평생 기억하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그 아이 이름이 정확히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네. 유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옛날 사진들을 뒤져봤어요. 자원봉사할 때 찍은 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참을 찾다가 발견했어요. 30년 전 사진이었는데 저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 중에 구석에 서 있는 작고 말랐던 여자아이가 보였어요. 그 아이가 혹시 유리인가요? 제 손이 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유리라면 유리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왜 제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도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정말 그 아이가 유리일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에 저는 다시 유리네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하려고요. 정말 그 아이가 30년 전에 제가 만났던 그 아이인지 알아야겠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빨랐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리가 테이블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어제 왔던 사람이에요. 네, 기억해요. 유리는 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손이 약간 떨리더라고요. 저도 긴장이 돼서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유리 씨, 저 정분자예요. 민재 어머니고요. 이번엔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유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다시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앉아서 이야기해요. 저는 유리에게 앉으라고 했어요. 유리는 처음에 사양하더니 제가 계속 권하니까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유리 씨, 혹시 어릴 때 보육원에 있었어요? 그 말을 하자 유리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30년 전에요. 유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그래, 맞아. 그때 작고 말없던 아이가 너였구나. 유리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그때 저한테 밥 주면서 해주신 말, 평생 잊지 않았어요. 무슨 말? 너 같은 애도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그 말씀이요.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아이가 제 말을 이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요리사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어서요. 정말 그래서? 네.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따뜻함을 주고 싶었어요. 유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계속 말했어요. 민재 씨랑 만나게 된 것도 운명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정분자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정말 놀랐어요.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저를 못 받아들이실까 봐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알면 민재 씨와 헤어지라고 하실까 봐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바보야, 그런 걸 왜 걱정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어요. 저는 유리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유리를 꼭 안아줬어요. 30년 전에 그 작고 말없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니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내가 좋은 아이라는 걸 벌써 알고 있었어. 유리는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때서야 민재가 왜 그렇게 유리를 감쌌는지 알 것 같았어요. 유리가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아이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재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유리가 어떤 아이였는지, 제가 30년 전에 어떻게 만났었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했어요. 민재는 듣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제 이해하시겠죠? 유리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했는지요. 그래, 미안했다. 엄마가 몰라서 그랬어. 유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자기를 싫어하실까봐 정말 무서워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요. 며칠 뒤에 유리가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민재와 함께 저녁 시간에 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유리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어서 와, 유리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유리는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제 서로를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보였어요. 저는 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유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김치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치고요. 앉아, 유리야. 유리를 상 앞에 앉혔어요. 민재도 옆에 앉았고요. 저는 유리 앞에 밥을 놓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그때 밥을 줬지만 오늘은 내가 우리 식구가 되어주는 밥을 먹을 차례구나. 유리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마울 게 뭐 있어?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민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묵묵히 밥을 떴어요.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가족의 시간 같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유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보육원에서 나온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요리를 배우게 되었는지, 민재와는 어떻게 만났는지요. 제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건 정말 어머니 덕분이에요. 왜?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별 생각 없이 해준 일이 이 아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니요. 민재랑은 어떻게 만났어? 손님으로 왔다가 자주 오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유리가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어서 매일 갔어요. 그러다가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결혼하기로 한 거야? 네. 유리랑 있으면 정말 편해요.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유리도 수줍게 웃었어요. 정말 예쁜 커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유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랬어, 유리야. 손님인데. 아니에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유리는 제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둘이 함께 설거지를 하니까 정말 며느리를 둔 것 같았어요. 유리야, 결혼 언제 할 거야? 어머니가 좋으실 때요. 빨리 하자. 엄마가 손자 보고 싶어. 유리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웃었어요. 민재도 옆에서 웃고 있었고요. 그날 밤 유리와 민재가 돌아간 후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해가 풀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유리가 정말 좋은 아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고요. 30년 전에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돌아올 줄 몰랐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유리와 민재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예전에 가졌던 의심과 걱정들이 모두 사라졌거든요.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괜한 오해를 했었지. 왜 며느리가 어떤데? 정말 착한 애야. 그리고 요리도 잘하고. 그럼 다행이네. 처음엔 그렇게 걱정하더니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친구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웃었어요. 저도 덩달아 웃었고요.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분자야, 그래도 신중한 게 나쁜 건 아니지. 어머니 마음이야 당연한 거고. 그래도 유리한테 미안해. 그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이제 잘 되면 되는 거지 뭘. 그날 오후에 저는 유리네 식당에 갔어요. 요즘 자주 가거든요. 가면 유리가 항상 반갑게 맞아줘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유리야, 바쁘지? 괜찮아요. 앉으세요. 유리는 저를 특별한 자리에 앉혔어요. 창가 쪽 조용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어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유리야, 너 먹고 싶은 거 해줘. 그럼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 할게요. 유리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요. 요즘 식당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따뜻해요. 유리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얼마 후에 유리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된장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어요.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유리는 제 옆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거든요. 유리야, 결혼 준비는 잘 돼가? 네, 어머니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내가 뭘 했다고.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유리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유리야. 처음에 너를 의심했던 것. 아니에요. 이해해요.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유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 기억하세요? 너 같은 애도 좋은 사람 될 수 있다고 하신 말씀. 응, 기억해. 정말 좋은 사람이 됐죠? 그럼, 정말 좋은 사람이 됐어.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 작고 말없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식당 간판을 봤어요. 유리네 집밥 아래에 작은 글씨로 따뜻한 마음을 요리합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언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유리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손이 떨렸던 건 그의 속에 내가 잊고 있던 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30년 전에 제가 그 아이한테 준 따뜻함이 다시 저한테 돌아온 거였어요. 그날 밤 민재한테 말했어요. 민재야, 유리 정말 좋은 아이야. 이제 아시겠어요? 응. 엄마가 미안했다. 유리도 정말 행복해해요. 어머니가 받아주셔서.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이 제가 예전에 도움을 줬던 아이라는 것.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앞으로 유리와 민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예전에 그 아이한테 했던 것처럼 계속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66살의 정영자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 윤혜진이 찾아올 예정이거든요. 아들이 해외 발령을 받아 떠난 지 벌써 3년째. 혜진은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보다도 더 챙겨주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진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34살의 혜진은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영자를 맞이했어요. 손에는 영자가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이 가득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죠. 아이고 혜진아, 또 이런 걸 가져와서. 영자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머님 혈압약 드셨어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혜진은 세심하게 영자의 컨디션을 살폈습니다. 약 복용부터 병원 스케줄까지 영자보다 혜진이 더 꼼꼼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병원 가는 길에서도 혜진은 영자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어머님. 급할 거 없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혜진은 영자 곁을 떠나지 않았죠. 다른 환자 가족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성스러웠어요. 정말 복 받으셨네요.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옆자리 할머니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에서도 혜진은 마치 친딸처럼 영자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무거운 건 모두 혜진이 들고 영자는 혜진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어요. 상인들도 이들 모녀의 정겨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우리 며느리는 정말 다르다니까. 영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주 자랑했습니다. 아들보다 더 효녀야. 이런 며느리 둔 게 내 평생 복이지. 혜진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웃으며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혜진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영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동사무소에 가야 할 일이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죠. 동사무소? 무슨 일인데? 영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상속 관련 서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리해야 할 게 있나 봐요. 영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상속이라니. 내가 뭘 상속받을 게 있다고. 하지만 혜진은 그래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라며 영자를 설득했죠. 동사무소에 도착하자 혜진은 능숙하게 번호표를 뽑고 영자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혜진은 창구로 다가가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잠시 후 혜진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직원분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같이 가실래요? 영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혜진을 따라 창구로 향했죠. 정영자 씨 맞으시죠? 젊은 여직원이 영자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자가 대답하자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뭔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혜진은 뭔가 복잡한 절차가 있나 보네요 라며 태연하게 말했지만 영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몇 분 후 직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쪽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께 드릴 게 있어요. 직원은 혜진이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영자에게 쪽지를 건넸죠. 영자는 쪽지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상속 위임장, 인감 위임 서류가 귀하 명의로 접수됐습니다. 본인이 제출하신 게 맞습니까?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어머님? 혜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확인 절차라고 하네. 그럴 리가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위임장, 인감, 자신은 그런 걸 제출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혜진은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집에 가실까요? 라며 영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영자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계속 그 쪽지 내용을 곱씹어봤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위임장, 인감. 자신은 분명히 그런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혼자 나가봐야겠다. 평소에는 혜진과 함께 다니던 외출을 혼자 하기로 결심했죠. 혜진에게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집에서 쉴게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한 영자는 어제 자신에게 쪽지를 건넨 직원을 찾았어요. 어제 그 일로 다시 왔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죠. 아, 어머님. 혼자 오셨네요. 직원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쪽 상담실로 가시죠.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상담실에서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분인 윤혜진 씨가 어머님의 인감을 사용해서 각종 위임장을 접수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여러 차례 열람했고요.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부동산 명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직원이 말을 망설였어요.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친딸처럼 모시던 혜진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에 함께 가고 시장에서 팔짱을 끼고 걷던 모습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죠. 증거가 있나요? 영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꺼내며 보여줬어요. 여기 인감 날인된 위임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소에서도 어머님이 직접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공증사무소 직원 말로는 실제로는 며느리분이 모든 걸 주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자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 이건 약봉지에 도장 찍어달라고 할 때 영자는 혜진이 자신의 도장을 몰래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제가 당하는 척 한번 해보죠. 네. 직원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면 저도 한 수 더 봐야 하지 않겠어요? 영자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속는 척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연기를 해봅시다. 영자는 직원과 자세한 계획을 세웠어요. 혜진이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러 올 때까지 모든 걸 준비하기로 했죠. 하지만 절대로 혜진이가 눈치채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년 동안 진심으로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죠.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다니.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 다시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몸은 좀 어떠세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괜찮다, 혜진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었어. 영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혜진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혜진이 소파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무슨 소리야? 나 아직 팔팔한데. 영자가 웃으며 말했지만 혜진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게 아니라 재산 관리 같은 거 말이에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혹시나 해서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제 그 걱정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나한테 뭐 그리 대단한 재산이 있다고. 영자는 일부러 무심한 척했어요. 어머님, 이 집도 있으시고 예금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알아서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혜진이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그 순간 영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혜진의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티내지 않고 그래. 우리 혜진이가 도와준다니 고맙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진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봐야 해요. 집 시세도 알아보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혜진은 마치 영자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죠. 부동산 사무소에서 중개사는 어머님, 이 집 정말 좋은 위치에 있네요. 요즘 시세로는 상당히 나갈 것 같은데요. 라며 감정가를 불러줬습니다. 혜진은 열심히 메모하며 혹시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뭐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영자는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혜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이후 며칠 동안 혜진은 영자를 데리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만약을 위해서 위임장 하나 만들어 둘까요? 라고 제안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속 관련해서 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각종 서류를 준비했죠. 영자는 모든 곳에서 혜진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신분증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동사무소 직원과 미리 약속한 대로 진짜 서류와 가짜 서류를 구분해서 제출하고 있었죠.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네요. 혜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혜진은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가면을 벗었습니다. 역시 나처럼 철저한 놈 앞에선 다 속지. 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3년 동안 연기한 보람이 있네. 이제 곧 저 집도 예금도 다 내 것이 되겠어. 하지만 혜진은 몰랐습니다. 영자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드디어 혜진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고 이제 동사무소에 최종 제출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어요.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서류 제출하고 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영자 앞에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며느리 연기를 했죠. 정말 괜찮을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영자가 일부러 걱정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동사무소와 모든 계획을 짜놓은 상태였지만 혜진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혜진은 영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켰어요. 어머님은 그냥 제 옆에만 있어주시면 돼요. 동사무소로 향하는 길에서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오늘만 지나면 모든 게 끝이야. 그 집도 예금도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혜진은 속으로 흐뭇해했어요. 반면 영자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과 짠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되었거든요. 실수하면 안 돼. 혜진이가 눈치채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동사무소에 도착하자 혜진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님,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혜진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혜진아, 고맙다. 정말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영자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까지 잘 속아줘서 고마워, 어머님. 드디어 순서가 되어 창구로 불려갔습니다. 어제 영자와 계획을 세운 바로 그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직원은 자연스럽게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라고 물었죠. 부동산 명의 이전 관련 서류 제출하러 왔습니다. 혜진이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위임하셔서요. 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검토했어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영자는 옆에 앉아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표정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3년 동안의 연기가 드디어. 서류는 완벽하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조금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혜진이 대답했어요. 마지막 단계라서 좀 더 신중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원은 저쪽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혜진과 영자를 안내했습니다.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절차를 마무리하자는 뜻이었어요. 대기실로 이동하면서 혜진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다 끝나가요.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응, 고맙다 혜진아. 다 너 덕분이야. 영자가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이런 며느리 둬서.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정말 순진하시네.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모르시고. 하지만 곧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죠. 몇 분 후 직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았어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았어요. 직원의 말에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혜진은 처음에는 다른 민원인들인 줄 알았죠. 윤혜진 씨 맞습니까? 그중 한 명이 혜진을 향해 물었습니다. 혜진은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거지?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혜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경찰입니다. 남자가 수첩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요. 윤혜진 씨, 위조 위임장 및 인감 도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혜진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동사무소 직원이 혜진 앞으로 다가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윤혜진 씨가 정영자 씨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여기 증거들이 다 있어요. 그럴 리가요. 어머님께서 직접. 혜진이 항변하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손을 들어막았어요. 윤혜진 씨, 인감 도용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로도 판단됩니다. 다른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죠. 혜진은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머님을 도와드린 거라고. 하지만 영자는 조용히 앉아서 혜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시선이었죠. 어머님.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윤혜진 씨, 당신이 이전에도 다른 고령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70대 할머니, 대구에서 60대 할아버지. 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까지 다 들통난 거였어요. 이건 함정이었어. 함정이라기보다는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직원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영자 씨께서 며칠 전에 직접 신고하셨거든요.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정말요? 저를 신고하신 거예요? 영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였니? 어머님, 오해예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혜진이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해서라고. 내 집을 빼앗고 내 돈을 훔치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3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연기한 거구나.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윤혜진 씨, 동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오해예요. 혜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가운 수갑이 혜진의 손목에 채워졌죠. 영자는 혜진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년 동안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을 노린 사기꾼이었다는 현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다짐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혜진이 경찰서로 끌려가는 동안 사건의 전모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혜진의 신상을 자세히 조사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윤혜진, 진짜 이름은 이미영입니다. 담당 형사가 영자에게 설명했어요. 어머님 아들분과는 실제로 결혼했지만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날 뻔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도 속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들분을 만나는 것부터가 계획된 일이었어요. 형사는 파일을 펼쳐 보이며 계속 설명했죠. 이 여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재산이 있는 가정의 아들들에게 접근해서 결혼한 후 시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쳐왔습니다. 파일에는 혜진, 아니 이미영의 범죄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부산에서는 74살 박할머니의 둘째 아들과 결혼해서 며느리 행세를 하며 3천만 원을 가로챘고, 대구에서는 60여 살 호라비의 아들과 결혼해서 집을 팔아 달아났다고 했죠. 수법이 항상 비슷합니다. 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먼저 재산이 있는 고령자의 아들을 물색하고 그들과 결혼해서 며느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부모의 신뢰를 얻어서 재산을 노리는 거죠. 영자는 3년 동안의 기억들을 되짚어봤어요. 혜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며느리 역할을 했는지, 아들 이야기를 할 때도 마치 정말 사랑하는 남편인 것처럼 말했던 기억이 났죠. 그럼 우리 아들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네요. 아들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해외 발령도 이 여자가 교묘하게 유도한 거예요.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남편이 멀리 있어야 시어머니를 더 쉽게 조종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다른 형사가 들어와서 추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이전 결혼들도 모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후에는 각종 핑계를 대며 이혼해버리거든요. 공범도 있습니다. 가짜 부동산 중개사, 가짜 변호사, 심지어 가짜 공증인까지. 영자는 그제서야 혜진이 자신을 데리고 다녔던 모든 곳들이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사기꾼이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전화 통화 내용도 확보했는데요. 형사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나. 할멈이 완전히 속고 있어. 3년 동안 연기한 보람이 있네.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남편도 여전히 바보같이 모르고 있고, 이번에는 정말 큰 건 낚았어. 영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속이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연기도 이제 지겨워. 매일 착한 며느리 사랑하는 아내 코스프레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니까. 하지만 돈 생각하면 참을만해. 혜진이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남편한테는 언제 이혼 통보할 거야? 공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산 정리 끝나면 바로. 어차피 해외에 있으니까 이혼 서류만 보내면 돼. 간단하지. 혜진이 차갑게 대답했죠.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자신만 속은 게 아니라 아들도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혜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계산하고 접근한 거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돌려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도 알아야겠네요. 자기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혜진의 체포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결혼 사기꾼, 시어머니까지 속여 재산 노려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고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혜진의 치밀한 수법에 경악했고 동시에 영자의 지혜로운 대처에 감탄했죠.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혜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혜진은 더 이상 그 다정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돈이 필요해서. 혜진이 힘없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죠. 돈이 필요해서라고요? 담당 검사가 차갑게 물었어요. 그래서 무고한 남성과 결혼하고 시어머니를 3년 동안 속인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은 생각해봤나요?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이제야 실감났거든요. 영자의 따뜻했던 미소,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재판에서 혜진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 위조죄, 인감도용죄, 그리고 결혼 사기까지 모두 인정되었거든요. 공범들도 모두 검거되어 각각 형을 받았어요. 가짜 부동산 중개사, 가짜 변호사, 가짜 공증인까지. 거대한 사기 조직이 완전히 해체된 거였죠. 한편 영자는 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저녁 무렵 영자는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화상통화를 하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밝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아들아, 앉아서 들어.
영자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내 아내 혜진이 말이야. 영자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전했어요. 혜진이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3년 동안 자신을 속이며 재산을 노렸다는 것, 그리고 아들 역시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것까지 말이죠. 화면 너머로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럼 혜진이가 저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들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완전히 속았어. 해외에 있어서 다행이다. 넌 그 인간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되니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아들의 목소리에서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인간이 너무 교묘했어. 영자가 아들을 위로했죠. 오히려 이번 일로 엄마가 많이 배웠다. 통화를 마친 후 영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건넸던 쪽지와 혜진이 위조했던 위임장 사본이 들어있었죠. 영자는 그 서류들을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치밀했구나. 영자가 혼잣말을 했어요. 혜진의 위조 솜씨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만약 동사무소 직원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정말로 모든 재산을 잃을 뻔했죠. 며칠 후 동네 이웃들이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눈치채셨어요? 이웃들은 영자의 지혜에 감탄했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완벽했거든요.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며느리라면 가끔은 투정도 부리고 화도 내고 그래야 하는데 혜진이는 항상 완벽했어요. 영자는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지 믿는 것도 힘이지만 의심도 용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영자는 이제 진짜 평온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짓된 따뜻함보다는 진실한 고독이 훨씬 나았으니까요.